10월 첫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요. 이번 주, 지난주 사실 가장 그 여행 업계에서 뭐 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뜨거운 그 소식, 뭐 일본 자유여행의 귀환입니다. 뭐 무려 거의 3년 만이죠. 일본이 이제 이번에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발표를 하면서 10월 11일부터 이 개별 관광 목적의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이제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된다는 거는 이제 관광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그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일본이 지금 여행 수요를 아예 받지 않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올 여름에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정책을 바꾼 것 뿐입니다. 음, 올 여름 기준으로 지금 그 한국인의 방일 수요가 한 뭐 월 2만 명대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뭐 그 다쳤을 때랑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여름에 단체 관광 입국만 허용을 했잖아요. 패키지 여행만 입국을 허용을 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철저히 이 부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주목을 했거든요. 이제 물론 여행의 뭐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 일본의 단체 관광 허용이 됐을 때 MZ 세대들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큰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2030 소비자들은 단체 관광 허용을 여행 금지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처럼 가깝고 자주 갈 수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그 목적 의식이나 테마가 매우 뚜렷한 거죠. 그래서 가고 싶은 곳들로만 이루어진 여행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해가면서 여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 여행신문에 지금 10월 4일 날 보도가 됐는데 하나투어의 7월, 8월 패키지에서 그 예약의 절반 이상이 MZ 세대인데 놀랍게도 그 에어텔을 다 주로 예약했다라는, 그러니까 패키지는 패키지인데 에어텔이었다. 어, 그렇죠. 에어텔은 항공과 숙박만 결합이 된 상품이라 사실상 여행사가 말하는 패키지 상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거는 그 일본의 단체 관광 허용에 대한 그 세부 정책이 되게 불분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도 뭐 완전히 인소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또 그런 좀 개념들이 굉장히 좀 어설펐었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고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직접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소그룹을 꾸려서 팀원들을 모아서 무늬만 패키지로 입국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코스대로 돌게 하는 여행을 직접 기획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를 제가 몇 개를 발견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는 지금은 뭐 자유여행이 허용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 여행이 지금 그 여행사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지금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대감에 여행 시장이 들썩대고 막 패키지 지금 예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굉장히 반색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강의에서조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과반이 넘은 MZ 세대가 만약에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물론 이제 가장 또 강력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환율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환율이, 지금 달러는 너무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미권 여행을 계획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저 현상이 굉장히 지속되면서 3년 전에 코로나 전보다도 노제팬 이전보다도 오히려 지금 낮은 그 지금 엔 환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1,000원이 안 됩니다. 예, 그 지금 엔화가. 그래서 이 엔저 현상은 일본을 왜 선택하느냐? 가성비 여행지라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엔화가 저렴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MZ 세대가 이 엔화가 저렴해진 걸 가지고 뭘 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걸 구매하려고 하는지는 사실은 지금 기존 여행업계가 생각하는 그런 관광이나
온천이나 이런 거에 그 몇 가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일본의 저는 그 생활문화 인프라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활문화 인프라가 어디서 알려지고 있느냐? 일본이 만든 그 드라마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 잘 드러나 있죠. 예를 들면 혼자 술을 마신다던가, 혼자 밥을 먹으러 다닌다던가, 이런 그 생활 문화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혼자 다니는. 근데 이게 혼자 여행을 하려고 하는 MZ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조직 생활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익명성으로 도시 여행을 할 수 있는 일본은 굉장히 그 일상의 힐링을 로컬처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여행지여서 동남아시아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일본의 그런 생활 문화 말고 고급 문화 인프라인데요. 일본은 사실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부흥했던 8, 90년대에 서브컬처부터 굉장히 고급 예술까지 많은 테마와 많은 관심사에 소위 말하는 오타쿠들을 양성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테마, 모든 관심사에 좁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 로컬 지향 소비를 하려고 하는 MZ 세대들한테 일본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의 여행을 하려고 하는 여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제가 이제 보는 게 그 IT 인프라인데요. 일본은 사실 지금 그 우리나라랑 달리 구글 맵이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을 구글 맵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택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2018년도부터 카카오티로 재팬 택시를 호출이 가능했더라고요. 카카오티로 해외 택시를 지금 호출할 수 있죠. 그게 일본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모빌리티의 자유가 있는 도시라는 거는 결국 자유 여행이 굉장히 편리한 인프라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수요가 지금 너무나 뭐 업계에서 기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은 굉장히 나노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본을 단지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행지들,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 후보지군과도 비교를 할 겁니다. 가성비 높은 숙소, 그다음에 이 경쟁력 있는 물가, 문화와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또 내가 그들의 생활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 판단해서 저는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관광지로 보는 시선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가가 우리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가성비는 빼고요. 우리는 지금 가성비 있는 나라는 아니죠. 저는 조만간에 그 일본 MZ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뭐에 돈을 쓰는지 우리나라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도한놀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에 못 오면은 자기네들 호텔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온 것처럼 할 만큼 되게 한국 여행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MZ 세대가 다시 일본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여행을 하게 될지, 저는 그게 업계가 기대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전 세계 MZ 세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본 자유여행 재개가 되면서 MZ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일본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좀 뒤늦게 알게 돼서 이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 유심을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된다. 이심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전에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제 알게 됐고, 요즘 들어 좀 쓰는 분들 더 많이 생겨서, 혹시나 해외여행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이제 유심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우연히 이제 광고 배너를 보고 이제 클릭을 했다가 오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죠.
이제 원래는 우리가 유심칩이라는 게 뭡니까? 현지 데이터를 좀 싸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지 통신 데이터를 우리나라 드로밍을 하면 비싸니까 현지 데이터를 이제 선불로 사서 끼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갈아 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심이라는 거는 핸드폰 내에 내장이 돼 있는 디지털 유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유심을 뭐 배송받을 필요도 없죠. 현지에 가서 또 그거 공항에 가갖고 막 유심 사가지고 세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이건 현지에 가서 그냥 QR코드로 그냥 활성화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미리 세팅을 해놨다가.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기기에서 듀얼 유심의 개념인 거예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각각 다른 통신사 데이터를 하나의 기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 전부터도 이미 쓰시던 분들이 계셨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해외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기능들이 또 뭔가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여행 카페 들어가 보니까 이심 너무 편리하다고 지금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유심 트렌드가 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심의 단점은 역시 그 허용되는 기기의 제한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만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 나온 모델들은 다 가능한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지금 Z 폴드 4 또는 Z 플립 4 이 두 가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드로이드는 사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폰에서만 굉장히 편리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번에 발표된 운영 체제 iOS 16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심을 옮길 수가 있대요. 다른 기기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다른 기기로 옮길 때 좀 재다운로드 비용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이 디지털 유심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심을 발견하게 된게 로밍 도깨비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폰의 그 여행 카테고리에 가면은 지금 로밍 도깨비라는 앱이 28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심 업체 중에는 가장 지금 많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밍 도깨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 이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총 11장의 스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처음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셀룰러 요금제에다가 이제 보조 요금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기존 통신사랑 이 로밍 도깨비의 이심이랑 잘 잡히는지 확인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결국은 처음에 좀 세팅하는 게 어렵지 보통은 대부분은 5분, 10분 내에는 다 세팅을 마무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좀 새로 나온 거니까 요즘 뭐 데이터 행사 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특혜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개 업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 시대가 이제 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은 해외여행 갈 때 이제 디지털 유심 새로운 이제 아이폰에 한해서 이 이심이라는 거를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요금제도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여러 나라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세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심을 계속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이건 세팅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게 생겼다라는 말씀 드려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아, 이게 참 끊이지 않는 이슈예요. 어떤 거냐면, 어, 뉴스 보셨어요? 에어비앤비가 지금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다라는 뉴스를 아마, 저는 지금,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온 걸 봤습니다. 지금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많이 가긴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좀 우리나라 들어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 숙박업 전반을 둘러싼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 공유 숙박에 대한 논란이 커질 텐데요. 마침 또 에어비앤비가 지금 최초로 우리나라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하면서 이 불법 숙박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2일 날짜 지금 연합뉴스에 보면은 에어비앤비로 도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서울시 집중 수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울시의 현재 도심 임박업에 등록을 한 그러니까 합법 숙소의 개수는 1000개 초반대인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시 숙소 영업 개수는 지금 무려 1만 개.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 숙박시설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12월까지 불법 숙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거다. 이게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준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농어촌 민박업에서 파생된 법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을 숙박 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숙박이 이제 부족한 지금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고 싶다면은 도시민박업에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등록자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만 돼요.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국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 준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짓지 않은 주택, 예를 들면 오피스텔 이런 거는 도시 민박업에 그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오피스텔 숙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민박업을 안 내고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가볍지 않은 범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불법 숙박업을 제보를 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지금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서울에서 주택을 지금 코로나인데 외국인이 없는 기간에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특례법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공유 숙박업 특례라는 게 생겼는데 서울에서 이제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공유 숙박 플랫폼인 위홈, 여기가 위홈인데요. 이 왼쪽 화면에,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위홈입니다. 이 위홈이라는 업체가 꽤 오래전에 생겼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하고 싶으면 에어비앤비 말고 국산 플랫폼인 그 위홈에 올리라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연간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저 1만 개가 넘는 저렇게 많은 불법 숙소들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걸까? 저는 알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 저는 이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숙박업을 등록을 했을 때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러는 거 아니? 제가 이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이거 단속 이 기사를 도대체 몇 년째 보고 있는 건지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단속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위홈은 지금 이 그 뭐랄까 이 사이트의 그 이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게 미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가 거의 없는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숙박을 등록하는 그 업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숙소예요. 그런 소개도 많이 나와 있고, 좀 실제로도 호스트 대상으로 하는 지면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손이 가는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서울 이 코로나 때 그 자가격리 숙소를 단독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디자인이 된 글로벌 공용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경쟁이 어렵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엄청난 그 숙박 리뷰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입장에서도 그 플랫폼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숙박 상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시설 스펙만 나열해 가지고는 사실 판매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 콘텐츠, 리뷰 콘텐츠가 이제 그 상품 소개의 핵심인데 소비자가 왜 국산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리뷰 정보의 부족을 감수를 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애국심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랫동안 그 고질적으로 공유 경제를 둘러싸고 지금 쌓여왔던 그 제도가 현실 세계를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지점이 또 여기서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저는 호스트 단속이 아니고 소비자가 불법 숙박시설에 투숙을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이 생겨야 그런 제도가 나와야만 해결될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더라도 자기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호스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에어비앤비 엄청난 불법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단속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그런 인식이 생겨야 위홈 같은 정식 플랫폼을 쓸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지속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로 그 어쨌든 소비자도 뭐 좋을 건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에어비앤비에서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한번 좀 알아보자. 저도 최근에 어디 그 청주 쪽에 가다가 에어비앤비를 좀 알아봤는데 막 주차도 안 되고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조심하자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연말에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세 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는 MZ세대 일본 자유여행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아마도 그 이유들은 굉장히 좀 내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MZ세대가 왜, 그, 일본을 여행하려고 한다면 왜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물리적인 유심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유심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심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에어비앤비 뭐 국감장 출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불법 숙박업 단속까지 이 공유 숙박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몇 년째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관광업의 재개를 앞두고 좀 짚어봤습니다.